네, 포커스 나이트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내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검법이 이제 다음 주에 국회에서 재표결이 됩니다. 여야 모두 각각 이제 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발언들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서 당론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 전화나 개별 만남 등을 통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합니다. 28일 본회의에서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국회가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예, 일단 여당은 표를 뺏기면 안 되는 상황이고 야당은 표를 뺏어 와야 되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지금 앞장서서 총대를 맨 건 이제 일단 박주민 의원입니다. 개별 접촉을 하고 있고 또 여당 의원들 전원한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 뭐 감정적 호소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이번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17표를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번에 특검법이 확실히 필요하고 유족들도 원하고 있고 예.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좀 미진하고 부족하다면 당신께서 특검을 그때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 유족들이 사실 지금 못 믿었고 미진하고 속도도 느리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의 필요성이 뭐 명확하다라는 그 논리 하에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또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이 지금 제의 요구를 하면서 밝힌 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논거들이 사실 사실관계가 거의 맞지가 않아요. 역대 특검들이 뭐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하는데 뭐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도 그렇고 뭐 이명박 대통령 때 내곡동 특검도 다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졌었고요. 뭐 수사 중인 사안이 특검으로 간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도 분명히 많았고요. 그 이외에도 예. 야당에게 그런 전부 이 특검 검사 지명을 맡기는 것 이것도 뭐 잘못된 것이다 했는데 그 국정농단 수사, 드루킹 특검 뭐 여야 보수 진보 상관없이 다 그렇게 야당에게 맡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심지어 그 최소원 씨가 그 야당에게만 맡긴 것은 이건 위헌이다라고 위헌 심판까지 맡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그건 위헌이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은 여당 소속이고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예. 여당에게 지명권을 맡길 경우 이해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있었기 때문에 예. 야당에게 맡길 건 더더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뭐 자신감을 갖고 지금 여론 자체가 이런 최상병 특검법의 필요성을 뭐 다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송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은 단순 계산으로 21대 국회에서는 일단 17명, 그리고 22대는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이제 이게 통과가 다시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총력전으로 지금 나오는 걸까요? 일단은 뭐 21대 통과되기는 지금 어렵다는 게 지금 중론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 좀 자연스럽다고 보기가 어렵죠.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에서 탄핵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에서 가결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것은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없고 오로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그런 프레임으로 접근했을 때 그나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예. 탄핵을 언급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개별적 설득에 나서면서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빨리 해야 된다는 것 같은 예.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다른 정치적인 의도나 배경이 있어서 이거를 더 늦출 수 없고 빨리 해야 된다는 어떤 절박함, 조바심 이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굉장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또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도 연거푸 불러서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 지금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방부 간의 통신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고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만약에 공수처가 이것을 정상적으로 수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의도하는 것과 어떤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 우려가 돼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공수처나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결과가 본인들이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나올 수 다르게 있어서 나온 것을 우려해서 그렇습니다. 서두르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것이 결국 특검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라는 문제와 연결이 되는데요. 조금 예. 전에 성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두 가지는 팩트를 바로잡을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 때 그 내곡동 사저 특검 네. 그거 할 때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가 없었으면 그 당시에 특검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때 네. 그 최순실 씨 측에서 헌법소원 냈던 것은 사실이죠. 합헌이 나왔던 것도 맞는데 그때 헌재가 뭐라고 했냐면요. 220명의 국회의원 중 이 표결에 참석해서 195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여야 합의를 했고 그 법안에서 그 특검 추천권을 부여받지 못한 당시 새누리당이나 정의당이나 무소속 국회의원들도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는 것에 표결을 통해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합헌으로 판결했던 겁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여기 대해서는 뭐 그 짧게 하시죠. 예. 예, 그 말씀하신 부분이 네. 그 헌재에서 판결한 거. 근데 네. 그 판결문의 전체 취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합의를 한 부분이 있긴 있었죠. 근데 네. 분명 여당에게 그거를 줄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이해 충돌 여부가 있다는 그 문구도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치면은 사실 지금은 17표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고 예. 20대 국회로 넘어가면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예. 오히려 22대 국회 가서 추진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확실하게 추진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치적 목적이 없기 때문에 예. 정치적 목적이 있다면 더 확실한 가능성이 높은 22대 국회를 가서 이걸 추진을 하겠죠. 하지만 이거는 뭐 21대 22대다 뭔가 그 정치적 계산을 따지는 게 아니라 유족들과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21대 국회에서 더 어려운 상황임에도 추진하고 있다는 거를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전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도 들어봤습니다만 국회 총동원령을 내림과 동시에 반대를 이제 당론으로 채택했단 말이죠. 이번 21대 국회를 떠나는 여당 의원들 지금 상당수가 되죠. 한 50여 명이 된다고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낙선, 낙천, 또 불출마했던 이런 분들 당론에 따를지 모르겠습니다. 개개인의 그 헌법 기관으로서의 네. 소신에 따라서 투표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런 분들이 아마 17명까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은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걸 반대하는 이유를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 군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진실이 소중한 만큼 그 예. 진실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밝힐 것이냐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민주당이 작년 9월 5일에 고발을 하고 이틀 만에 9월 7일에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네.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해놓고 이틀 만에 특검법을 발의하고 그 특검법을 스스로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특검법안의 내용은 민주당이 특검 후보 2명을 고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나 수사관을 마음대로 고르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대 사법 절차의 기본에 반하죠. 그런데 지금 이 특검법안이 고발인이 수사 대상도 정하고 수사 범위도 정하고 수사 절차도 정하고 수사할 특별 검사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즉 핵심이 뭐냐면 진실이 소중한 사람은 그 진실을 밝히는 절차도 소중히 여기에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이라서 저는 이게 17명까지 그 다르게 투표하시는 분들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예.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이 선택한다고 하는 게 사실 최초의 4명을 일단 변협에서 추천하지 않습니까? 이거 변협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발언과 똑같은 거예요. 변협이 사실 뭐 민주당 성향의 뭐 변호사도 있을 수 있고 검사도 있을 수 있고 뭐 검사는 뭐 그 다양한 성향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골고루 추천을 할 겁니다. 공정하게 추천을 한다는 신뢰 하에 그 4명이 추천된 중에서 민주당이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예. 모든 검사 중 모든 법조인 중에 그냥 민주당이 하고 싶은 사람을 마음대로 고른다는 듯한 바로 공격들을 하는 건 저는 좀 부적절하고 과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저는 근데 이제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이게 이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무기명 투표를 했을 때 이제 예측들이 안 맞습니다. 항상 민주당 내부에서도 무기명 투표 뭐 대표적인 게 이번에 뭐 의장 경선 관련 투표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의원들이 뭔가 이제 소신에 따라서 투표하는 경향이 무기명 투표의 경우에는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저는 낙선자 한 58명으로 보인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선거를 치르면서 민심을 좀 느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민심을 느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최혜병 특검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더 그 선거운동 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느끼셨기 때문에 네. 또 오히려 좀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높은 선택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들이 직접 투표는 하지만은 이제 지금 말씀대로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이게 참 그 의원들이
정작 그날 당일날 투표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 김재원 전 최고도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그리고 네. 이미 공개적으로 지금 찬성표 던지겠다고 말씀하신 의원들도 있고요. 네. 안철수 의원, 유이동 의원, 김웅 의원 이런 분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표소에 들어가서 찬성 투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명분이 없이 어떤 당론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보수 정당으로서 충분히 존중하고 지켜야 될 만한 가치, 네. 법치주의의 기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의원들 상당수로부터 또 공감대도 있어서 저는 그 이탈표가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네. 짧게만 덧붙이면은 아까 그 4명의 변협 추천이 공정하게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민주당이 거기서 2명을 거를 게 아니고 그대로 그냥 후보를 올리는 것으로 특검 법안을 짰으면은 아마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최근 야당 일각에서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민주당 공식 최고위에서 공개적으로 이 탄핵이 언급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습니다.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 박근혜 탄핵 선고를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탄핵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반면 교사로 삼기 바랍니다. 탄핵의 방향으로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이 탄핵 열차를 멈춰 세워야 되는 건 대통령이신데 그러려면 최상병 특검과 같은 문제는 오히려 통 크게 받아주시거나 아니면 여권에 있는 의원들께서도 이것에 대한 오해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통과를 시키셔야 되는데 왠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해서 이것을 거부하고 계시단 말이죠. 예. 사실 최근에 탄핵이 언급된 건 주로 민주당이 아니라 뭐 조국혁신당이라든가 이런 다른 당에서 많이 나왔었고 특히 이제 민주당 공식 최고위원회에서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언급된 거는 이게 처음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도 예. 회의에서 나온 건 제가 봐도 처음인 걸로 알고 예. 있고요. 근데 그 당 내에서도 온도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 탄핵의 가장 큰 동력 자체가 국민 여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의 탄핵 제도를 흔히 뭐 사법적 탄핵이라고 하는데요. 네. 미국과 같은 탄핵 제도는 이제 정치적 탄핵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소추는 하원에서 심판은 상원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전부 다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탄핵을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정치적 탄핵이라고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소추는 국회에서 하지만 심판 자체를 그 사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예. 법과 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다른 장관들의 탄핵과는 달리 대통령은 중대한 위반이라는 이 판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그 정치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고 우리나라의 탄핵 제도가 뭐 법적으로 이렇게 뭐 잘 구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례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중대한 위반이냐 이거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그 구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두 번의 탄핵 소추를 심판하는 과정에서 보면 결국 그거는 그 여론에 따라가는 것이 많았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여론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탄핵하는 건 안 돼라는 여론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여론을 국민 주권자들의 의견을 따라서 예. 그런 심판을 내렸다는 개인적 네. 의견을 갖고 있고요. 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잘못한 것도 있고 이건 탄핵까지 해야 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소가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에 대한 언급이 자꾸 나오는 거는 지금 여론 자체가 아직까지는 뭐 저는 탄핵에 대한 뭐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없고 네. 근데 아직 지금 들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그렇죠. 여론만 지금 나오고 최혜병 있잖아요. 특검에 대한 거부권이 이번에 그 재의결을 못 하게 되고 예. 확실하게 그 거부권이 행사가 된 걸로 국민들에게 다시 전달이 되면은 저는 이 뒤의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근데 이번 한 번의 재의결 요구로 저는 완벽하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지만 지금 여론의 그 추이가 심상치 않다. 아마 22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뭔가 다른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떤 선택, 어떤 명령을 내리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조심스럽게 탄핵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제 정치권에서 탄핵을 언급하는 건 상당히 이제 금기시 되었고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제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쉽게 이제 탄핵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민주당 그 최고위원들의 주장이 굉장히 과해요.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면은 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 탄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답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특검도 추천하고 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가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결론에 이를 수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목표가 탄핵이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현명하지 못하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네. 이게 정말 진상규명 자체가 목표라면요. 물론 당내 사정을 이해는 하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됐을 때 당내의 강성 당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강성 당원들의 입맛에 맞춰서 이런 발언을 당내 용으로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내 유일하게 남아있는 친문 지도부니까 네. 지금 그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을 방문건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의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긴 한데 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금기시되는 탄핵이라고 하는 발언을 아무런 근거 없이 갑자기 꺼내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 상례에도 맞지 않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인데 최근 훈훈합의 전 정부의 이제 해외 직구 논란을 계기로 해서 정치 무대에 이제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했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있고요. 이 과정에서 뭐 온라인 상이긴 하지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몇 차례 이제 맞붙기도 했는데 최근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만약에 복귀를 한다면 네. 그 선거에 나온다면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과의 차별화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 정치적인 차별화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좀 차별화를 하는 거는 부담이 덜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는 의견을 내기 편한 사항이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예. 최근에 SNS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발언한 거 보면 방향이 옳더라도 뭔가 디테일, 정교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말은 뭐냐?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나도 동의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국정운영 방향을 바꿀 건 없지만 내가 뭔가 정교함을 좀 더해주겠다. 그런 의견을 더하겠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나는 반윤으로 가지는 않겠다. 예. 뭔가 비윤 정도의 스탠스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좀 정교함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런 좀 부담이 덜한 정책적 차별화를 통해서 뭔가 좀 당권이나 각을 세우긴 세우지만은 좀 부담이 적절한 덜한 선에서. 그렇죠. 부담이 덜한 정치적 부담이 사안보다는 정책적 사안으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이제 오 시장이 이제 재반박을 하고 또 유승민 전 의원까지 이 그 논쟁에 이제 가세를 했고 뭐 다른 어떻게 보시는 분들은 또 유 전 의원하고의 논쟁에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세했다 그렇게 읽고 계신 분도 있긴 하지만은 당권에 이어서 대권에 둘러싼 주도권 경쟁에 벌써부터 불붙었다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난 총선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차기 대권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분들께는 이미 총선이 울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정치적 행보는 SNS 하나하나까지도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행동들인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네. 오세훈 시장이나 또 넓게는 이제 홍준표 시장까지 네. 모두 다 지금 그 차기 대권과 무관하지 않은 그런 논쟁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아이템을 상당히 세심하게 선정한 것 같긴 합니다. 비정치적이고 민생과 관련돼 있고 네. 20대에서 40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보고가 안 된 사안이기 때문에 비판을 하더라도 정면으로 반윤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세심하게 골라서 참전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전 위원장이 이제 해외 직구뿐만 아니라 이제 조건부 운전면허 검토를 이제 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서도 이제 날을 세웠는데 사실 지금까지 말씀하셨다시피 이것들은 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과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하는 부분도 이제 상당히 지금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네. 찬반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에 네. 정책적 사안에 목소리를 내는 걸로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 특검에 대해서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특검 받아라. 내가 법조인으로서 봤을 때 이건 특검 받아도 뭔가 대통령의 뭐 이런 잘못이나 외압 이 증거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찬성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표하지
않는다거나 반대 의견을 얘기한다면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봐도 뭔가 이 최혜병 관련 특검 아니면 이 수사 관련해서 분명히 대통령실의 외압과 뭔가 뭐 미법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SNS로만 뭔가 지금 등장했지 네. 다른 공식적 행사나 오프라인 행보는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의견을 내는 게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에 뭐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짧게는 공식적인 이런 모습은 아직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런 걸 좀 대답을 회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한 번도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언급한 적은 없지만 그 주변 인사들의 발언들을 통해서 유추해 봤을 때 유추해 볼 수는 있는 것이 이제 그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가 한동훈 비대위의 당시 이제 정책위의장을 지냈었는데 지금 찬성 의견을 이제 피력을 했고요. 김경률 전 비대위원도 공수처는 지금 유명무실해졌다.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게 맞다 하고 이제 지난달에 한번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이걸로 좀 유추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확실하게 찬성 입장이라면 네. 아마 총선 기간에도 얘기를 했겠죠. 총선 기간에 정면으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모든 입장을 다 대변하는지에도 조금 의문이 있고 유이동 정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래는 이제 유승민계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유추를 해보자면 아마 본인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고발인이 수사 주체를 정할 수 있는 특별검사를 정할 수 있는 네. 아마 그런 형태의 특검법에 찬성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본인이 뭔가 어떤 비윤의 행보를 걷고 싶다면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상설특검처럼 우리 사회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가 예,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할 수는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혹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만 현재 민주당이 제출한 것과 같은 그런 형태의 특검 법안을 바로 직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네. 찬성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어쨌든 뭐 당권 도전을 한다고 나오는 순간 이거에 대한 이제 본인의 입장을 내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때 어떤 판단을 할지 한번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 가능성이 커지니까 당 안팎에서 이제 견제의 목소리와 함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당의 개멸적 참패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참패를 했을 때 당 선거를 치러낸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자숙의 시간으로 보입니다. 노 위원장이 자숙과 성찰의 시간으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어제 구중궁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찐윤 간부 얘기가 절대 한동훈은 못 나온다. 자기들이.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영부인께서도 지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예, 윤상현 의원 그리고 박주건 당선자 얘기 들어봤는데 먼저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 참패에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자숙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제동을 걸었는데 일단 나오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뭐 반대 의견으로 분명하게 보이죠. 근데 뭐 제가 그 여당의 보수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언급한 게 좀 곤란하긴 한데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사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전 비대위원장을 사퇴하고 나서 공개적 행보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네. 최근에 와서야 SNS에 정책적 글을 한두 개 올렸을 뿐이지 네. 사실상 자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는 이 한 전 위원장을 이 양지로 끌어낸 것은 이 오히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반성해야 된다, 뭔가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총선의 패배의 책임은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하던 분들이 오히려 이 양지로 끌어내면서 한 전 위원장의 이 지지를 좀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윤상현 의원과 같이 윤상현 의원은 그래도 뭐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편은 아니죠.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뭐 대표적 인물은 뭐 아무래도 홍준표 대구시장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격하게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오히려 그 팬덤이 견고해지고 그러면 또 지지율로 이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한 전 위원장의 뭐 의도와 나는 자숙을 안 하겠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뭔가 그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보수에서 만들어낸 분위기가 한 전 위원장을 끌어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자숙과 반성의 시간 이렇게 뭐 주장하시는 것이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아니면 보수 지지층이 느끼기에 그래 한동훈 전 위원장은 좀 더 자숙해야 돼 이렇게 공감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주영 당선인은
찐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한동훈은 못 나온다고 그러더라. 이제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이제 관계 설정이 문제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등판하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 아닌가요? 왜냐하면은 그 KC 직구 그 인증 논란에 있어서 본인이 참전 안 할 수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무대 아래에 내려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굳이 SNS에 올려서 참전한 것 보면은 이것은 등판하겠다는 신호탄이에요. 그렇게 읽는 것이 맞고, 그러면은 이제 박지원 당선인처럼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은 어차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할 것으로 보고 예. 미리 공격을 하는 거죠. 등판을 안 할 거면은 사실 뭐 공격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게 되면 매우 유리한 위치에서 출마를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대표가 되고 나면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한 4가지로 저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밖으로는 192석의 거대 야권과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안으로는 총선 때처럼 획일적인 리더십이 서기가 어려워요. 총선 때는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리더십이 잡히지만 예. 이번 당대표는 선거가 없는 평시사령관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출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들을 다 조정을 해야 됩니다. 가장 그다음에 가깝다는 이제 지방선거도 2년 뒤니까요. 지방선거 지휘권이 없죠. 왜냐하면 당원상 대권 주자는 25년 9월에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당직을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나간다면 네. 그렇죠. 이미 일찍 이제 그만둬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숙제로 남습니다. 완전한 반윤을 할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대통령과 동조화되면은 또 다음 스텝이 어려워지고 그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차별화된 컨텐츠를 보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KC 직구 논란 같은 경우도요. 지금은 무대 아래에 내려가 있으니까 좀 더 정교해져야 된다 정도로 말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대표가 되고 나면요. 그 정교한 방법이 뭡니까를 언론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물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숙제로 남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또 등판한다면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을 왜 이렇게 그 한동훈 때리기에 나서는 걸까요? 이제 심지어 한 전 위원장이 당권을 잡을 경우에 탈당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그런 글을 남기기도 해서 뭐 나중에 바로 또 번복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탈당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하긴 했습니다만은 왜 그럴까요? 저는 뭐 질투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도 당대표로서 선거를 이끌었던 적이 있었죠. 이게 마지막에 이게 2018년 지방선거였는데요. 그때도 지금 그 이번 총선처럼 보수 정당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당을 이끌었는데 그때는 제가 기억하는 것이 당대표인 홍준표 당시 당대표가 지원 유세로 오는 걸 어느 지역에서도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유세를 바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예. 또 선거 결과도 그때나 뭐 지금이나 어쨌거나 보수 정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근데 보수 정당 참패한 이후에 그 당시 홍준표 당시 당대표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 목소리가 있었고 그래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고 근데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다시 나와라 하면서 지지율이 견고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홍 전 시장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당에서 20년 30년 정치했는데 그리고 똑같은 큰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데 예. 왜 나한테는 그렇게 매몰차게 됐으면서 예. 왜 이 사람에게는 인기가 집중되지? 그런 질투의 모습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한 장면이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무래도 결국은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겠으니 나는 전통적인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세력, 전통적 보수 지지층을 내가 대변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그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 좀 각을 예. 세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다른 뭐 오세훈 시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과 뭔가 정책적 논의를 하면서 건전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혼자서만 정책적 논의가 아닌 개인적 감정에 의한 발언을 하는 그런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예, 송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그 홍준표 시장이 각을 세우는 게 지난번에 이제 윤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이제 더 날카로워진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많아서요.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죠. 그런데 홍 시장은 본인의 자기 정치를 하려다가 지금 메시지 관리와 전략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봅니다. 일단은 총선이 끝나고 홍 시장이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을 저격하기 시작한 게 총선 다음 날부터예요. 네. 4월 11일부터고 이제 윤 대통령과 만찬을 한 것이 4월 16일이니까 네. 만찬하기 전부터 이미 저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찬을 하고 나서 초반에는 뭔가 대통령과 그 심리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한 전 위원장을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그 대통령의 편에 서서 뭔가 그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전략이 있었을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러다가 메시지 관리에 실패했죠. 그 또다시 갑툭튀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러면은
한 전 위원장만 갑툭튀가 아니고 윤 대통령도 갑툭튀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 윤 대통령을 내가 부득이하게 모시고 있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상남자의 도리라는 표현을 써서 마치 검찰 인사가 어떤 방탄용인 것처럼 그렇게 또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메시지들이 이제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도 척을 지지만 대통령이 보기에도 좋아하지 않을 만한 메시지들을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조바심이 나고 메시지는 과격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연일 쓴소리를 내뱉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당 안팎에서 홍 시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홍준표 시장께서 네. 이 대구시정도 바쁘실 텐데 늘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분노에 찬 언어를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 것은 더더욱이 잘못된 일이라고 봐요. 그러면 본인은 지방선거를 말아잡수신 영감탱이 소리를 들으시렵니까?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되죠. 교수님 만나고 나서 계속 저러고 계신데 뭐 대통령 의중을 읽고 무슨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 편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되는 게 싫다는 거 아닙니까? 싫으면 자기가 나와서 같이 경쟁해가지고 이기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 계속 후배한테 고춧가루나 뿌리는 거는 당의 이 원내대표, 당대표,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원로라면 원로랄 수 있는 분인데 굉장히 좀 보기 안 좋다. 졸렬하고. 예, 마지막에 이제 졸렬하다. 또 영감탱이 더 빨리 나가셔도 좋다. 뭐 이런 정말 또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역풍을 맞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네. 홍준표 시장이 과거에는 이제 콩카콜라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시원한 발언, 그때도 뭐 좀 과격한 단어들은 좀 덜했지만 그때의 발언들은 좀 시원하다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이유가 권력을 가진 자를 상대로 당당하게 맞서면서 뭔가 시원한 소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던 건데 지금은 공격하는 대상이 지금 사실상 국정 운영의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쓴소리를 하지 않고 뭔가 선거 패배의 책임이 있고 지금 권력을 내려놓은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쓴소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사이다 발언, 콜라 발언이 아니라 그냥 김 빠진 콜라로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내에서도 안 좋은 한 명도 지금 이거에 동조하는 의견을 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거는 뭐 명백히 뭐 대중의 판단이 아니라 이 보수 진영 자체에서도 한 명도 공감의 목소리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의 방향은 잘못됐다는 게 이미 증명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 홍 시장이 이렇게 발언을 하는 데는 분명히 자신의 정치적 계산도 있을 텐데 말이죠. 계산한다고 다 계산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4월 11일부터 이런 저격을 시작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5월 22일이니까 벌써 41일째 됐어요. 그런데 이걸 보시는 국민들께서 얼마나 지금 피곤합니까? 홍 시장이 연일 내놓는 메시지들에요. 4가지가 없어요. 첫째, 국민과 당원이 안중에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정치적인 예의가 없어요. 그다음 세 번째로 그 안에 당의 비전이 어떤 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동료 의원들의 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홍준표 시장이 연일 저격을 해봤자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계산대가 안 되는 거죠. 예.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쪽 이야기를 풀어갈 텐데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양산 평산마을을 찾았는데 김 전 지사가 내일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며칠 전 귀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문 전 대통령 부부하고 2시간 정도 이제 대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만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어떻게 짐작하십니까? 근데 이제 지금 주목받고 있는 단어가 너무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경수 지사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근데 저는 김경수 전 지사가 뭐 지금 빨리 뭐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뭔가 구심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사면이 됐지만 복권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차기 선거에 지금 현재로서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직도 아니고 차기 선거에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면 뭔가 구심점이 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주 전 지사가 이런 좀 뭐 너무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은 아마 주변 사람들로부터 빨리 들어와서 좀 같이 좀 그래도 목소리를 좀 내자, 같이 좀 활동을 하자라는 제안이 아마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수많은 분들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그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외면하기는 쉽지 않으니 혼자 너무 외국에 나가서 뭐 유학에 가 있는 것이 좀 아무래도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런 거 과정 속에서 너무 오래 나가 있지는 않겠다라는 그 정도의 메시지를 던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지금 말이 나옵니다만은 가능한 빨리 이제 다시 출국을 하고 지금 영국에서 돌아왔는데 일단은
독일로 갈 것 같은 이제 그런 스케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완전히 귀국할 계획이고 너무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건 어떤 취지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김 전 지사도 지금 간만에 언론의 주목을 받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너무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복권을 내심 기대하고 있거나 혹은 네. 어떤 정치적 상황 변화를 기대하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것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언급과도 좀 연결지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에 사전 투표를 하면서 네. 조국 혁신당이 좀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언급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그 대법원 판결이 만약에 그대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수감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네네네. 그런 것들과 모두 맞물려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뭔가 그 맞아 들어가려면은 김경수 전 지사 본인이 복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네. 복권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김 전 지사는 수사, 재판, 그다음에 수감, 나중에 사면되는 과정까지 네. 일관되게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예. 사면 논의가 이루어질 때 가석방 불원서라는 걸 자필로 제출해서 나는 이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예. 그렇게까지 써서 냈습니다. 그러면은 반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권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반성이 선행돼야지 그렇지 네. 않으면은 복권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그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그 오늘 그 시간에 이게 예방 전인지 예방을 한 후인지,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한 말인지 후에 한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이 만약에 그 후에 나왔으면은 문 전 대통령하고의 이야기 속에서 이게 생각이 정리됐을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계기가 당내 개파간 파열음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불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이제 친명계와 비명계, 친문계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제 생각해 볼 때 그 계기가 내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말이죠. 근데 전 그 정도의 움직임이 뭐 세과시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네. 사실상 당은 뭐 이재명의 시간으로 다들 인정을 하는 상황이고 친문 어떻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살아남아 있는 네. 친문 의원들 역시 친문 당선인들 역시 뭔가 지금 각을 세울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 전 대통령이 그 대화를 통해서 뭔가 김경수 전 지사가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뭐 대화 아니면 제안 이런 거를 해주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 전 대통령의 그 성품, 그 특성상 네. 뭔가 지금 나가 있는 유학을 가 있는 분에게 빨리 좀 들어와서 뭔가 구심점이 되라 이런 발언을 하실 성품이 아니시거든요.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거 잘 해라라는 그 정도의 발언을 하셨을 것으로 모두가 예측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내일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 추모 행사에서는 그냥 이제 벌써 15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뭔가 여기서 결집하고 새 과시를 한다기보단 그냥 그저 추모하는 이제 덤덤하게 추모하는 분위기가 좀 더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점이 또 공교롭게도 문 전 대통령의 그 회고록으로 인해서 김정숙 여사의 2018년도 타지마할 방문이 지금 그 문제가 이제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이게 문 전 대통령이 이 회고록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들도 하더군요. 그러니까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긁어부스럼이라는 주장에 매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그 책을 읽어봤는데요. 네. 507쪽에서 508쪽에서 그 부분이 나와요. 나오는데 네.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한 신남방 외교의 성과를 설명하다가 다소 뜬금없이 부자연스럽게 그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원래 이슈가 아니었잖아요.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회고록에서 굳이 하는데 좀 구구하게 해명한다는 느낌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요. 이미 그 우리나라 법원 판결로 이게 한번 정리가 된 사안입니다. 그 2019년 6월 11일에 중앙일보 남정원 논설위원이 그 유명한 김정숙 여사 버킷리스트라는 칼럼을 써요. 그 칼럼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예. 인도 대사관은 한국 쪽이 김 여사를 대표단 대표로 보낸다고 알려와서 초청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걸 그 논설위원이 확인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가 정정보도 청구를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서. 그랬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패소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항소 취하래요. 그래서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경위로 초청을 받게 된 건지. 즉 일종의 옆구리 찔러서 절 받았다는 게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이미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굳이 이거를 회고록에 또 써서 지금 이슈가 된 거지 사실은 원래 여권에서는 원래 이걸 점화하려고 했던 게 아니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 짧게만 말씀드리면 행정적 절차로는 그렇게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데 근데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 2017년 7월에 문 전 대통령과 내외가 가서 모디 총리를 만나서 모디 총리가 구두로 11월에 있는 행사에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근데 사실상 4개월 만에 내외가 또 방문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인도에서도 아마 그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 잠깐 정도 와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4개월 전에 직접 구두로 부탁을 했는데 네. 이렇게 그냥 외면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판단 하에 네. 그러면 우리가 영부인이라도 보내줄 수 있는데 영부인 보낼 건데 어떤가라는 제안을 한 것이고 네. 그렇게 됐을 때 그거는 뭐 우리 측이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도 측에서 7월에 모디 총리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런 걸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언론사의 그 칼럼에 대한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인도 총리가 인도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짧게만 말씀드리면요. 짧게요. 이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가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 가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개월 전에 원래 인도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같이 갔다 왔어요. 그때 타지마할을 못 갔거든요. 타지마할을 못 가고 타지마할의 전신격인 후마윤 묘지라는 데를 갑니다. 그때 갔다 오면서 다음에 인도에 가게 되면 타지마할을 꼭 갈 거다. 이 말을 공개적으로 하셨고요. 그게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 정부 국정 브리핑이라고 하는 공식 사이트에 남아 있습니다. 네. 뭐 요 얘기는 어느 팩트가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외교부 공문에서도 나타나고 그게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됐느냐. 그것도 이제 진짜 그 외교부가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논쟁거리는 지금 아닌 것 같고요. 팩트가 있으니까 말이죠. 일단 뭐 민주당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지금 이제 워크숍을 1박 2일로 이제 하고 있고 내일 마무리를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을 그 장소로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내일 추도식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모습으로 전개가 될지 그건 또 내일 저희 이제 포커스 나이트에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